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8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기말 재고자산이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에는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지문은 선입선출법, 후임선출법, 개별법, 이동평균법 나와 있네요. 정답은 선입선출법 되겠다, 그지? 선입선출법의 경우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현재 시가를 반영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면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먼저 구입한 거는 좀 쌀 겁니다. 금액이 좀 작은 게 매출 원가, 비용으로 가니까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라면 당기 순이익이 선입선출법에 대해 제일 크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진은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왔었다. 뭐 이렇게도 풀었을 수 있겠네.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됐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취득 부대 비용의 예시, 구경해 보았다 그지?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매입 관련 운송비, 퀵비,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전부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할 것이고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드는 지출이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 안 한다. 그지? 2번. 무형자산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지? 개발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동일한 논리일 것입니다. 4번. 그럼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다. 그지?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뭘로?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지? 정율법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문제 4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미실현 보유 손익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라고 했다. 그지? 평가 손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어 연결. 실현 보유 손익은 뭐라고요? 처분 손익을 의미한다.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뭘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 1번이 될 것이다.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고,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그치? 4번.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답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채무증권의 경우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맞을 거고. 자,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다, 그지? 그런 부분에서 4번 내용이 약간 미진한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이 시험에서 등장한 이유는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 기업회계 기준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서 제목이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기준서에 쭉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그 내용이 사실은 연결회계라는 우리 출제범위 당연히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지? 연결회계라는 분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거의 동일한 논리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 쓸 말이.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설명하기로 한다라고 딱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기준서 상단부에 쭉 전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기준서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내용이 설명이 아예 안 되어 있어. 왜? 별도의 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그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지분증권에 있어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내용이 지금 딱 생략된 상태의 지문이 등장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출제하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야, 어차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출제범위에 벗어나는 거 아니니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미진한 미완성된 이런 지문이 등장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학습 목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이 지문을 다른 걸로 수정해서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지문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맞는 내용으로 어쨌든 수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교재 수록할 때는 이렇게 수록할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 증권 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는 서로 왔다 갔다 재분류가 자유롭더라 이겁니다. 그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3, 4 맞는 지문이라서 1번이 정답이다. 됐지요? 어이. 자,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맞다, 그지? 액면 이자율이 큰지 시장 이자율이 큰지에 따라서 발행 형태가 달라지는데 액면 이자율에 딱 중심을 잡자고 했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면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해서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액면 이자를 더 많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 인기 폭발이지, 그지? 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비싸게 발행하는 거지. 할증 발행한다. 2번. 사채 발행 시 발생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지? 발행가액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틀렸다 그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의 플러스 계정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라는 부채에 대한 마이너스 계정이다. 차금 계정이다. 그지? 자본잉여금 아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사채 할인 발행 시에 유효유지법 적용 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채의 장부가액은 점점 증가한다. 사채 할인 발행되었다고요? 액면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처음에 출발한다. 만기가 될 때까지 점점 언제 액면금액으로 점점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됐습니다. 문제 6번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200만 원, 고장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 원의 처분 가능하고 10만 원 수리를 하면 80만 원의 처분할 수 있답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일까? 자, 기계가 있거든. 애당초 취득을 200만 원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 원 있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장부 금액이 5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은 뭡니까? 바로 처분할지 수리 후 처분할지 요거 의사결정합니다. 바로 처분하면 돈 드는 건 하나도 없어. 들어오는 돈은 얼마라고요? 60만 원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이다. 수리 후 처분. 수리하는데 얼마 든다고? 10만 원 들어. 근데 수리해서 팔면 얼마? 80만 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7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 이걸 수리 후 처분으로 의사결정할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이런 거는 매몰 뭔가지. 우리 지금 현재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몰 원가가 될 것이다. 그지? 그래서 2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이런 것들이 혹시 지문에 있으면 그거를 정답으로 찾자. 2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의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용어 고쳐서 학습해 주십시오. 원가 행태. 됐죠?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준고정비인지 준변동비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해서 종량요금은 증가한다. 뭡니까? 준변동비. 다른 용어로 혼합 원가라고 부르더라. 됐죠? 틀린 것을 찾는답니다. 자, 1번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랑 조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비랑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단원가라고 부른다. 아니다 그지? 계단원가는 준고정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준변동비 특성이다. 혼합원가라고도 부른다. 됐지요? 문제 8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합리적인 배부 기준 찾아보자. 건물 관리 부문은 종업원 수보다는 면적이 적합할 거다. 그치? 종업원 복리후생 부문 종업원 연령은 생뚱맞고 종업원 수가 되겠지. 그치? 종업원 수. 식당 부문 종업원 수. 전력 부분 전력 사용량. 그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주식회사 경성의 제조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초 원재료 매입. 이상한 단어다, 그지? 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 기말 원재료 재고. 단기 원재료 매입.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나와 있고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단기 매출 원가 나와 있습니다.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지? 자, 제공품, 제품. 자, 기초 제공품 20만 원. 자, 둘 다 자산입니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 금액 왼쪽에 적는다. 20만 원. 기말 제공품 10만 원. 기초 제품 15만 원. 기말 제품 모르겠고 단기 매출 원가 45만 원. 자, 묻고 있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묻고 있네. 자,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러면 굳이 제품에 대한 총계적 원장은 분석할 필요가 없겠네. 됐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총계적 원장으로만 문제 풀 수 있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자료가 나와 있다, 그지? 자, 기초 원재료 재고 플러스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하면 30만 원에서 5만 원 빼니까 25만 원 될 것이고. 직접 노무비가 15만 원, 제조 간접비가 20만 원이랍니다. 요거 세 개 합산한 것이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라는 의도로 출제했다, 그지? 그러려면 단서가 하나 필요하다, 그지? 그래야 조금 더 완벽해질 겁니다. 단 간접 재료비는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단서 추가해 주십시오. 간접 재료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됐죠? 그러면 이게 원재료비 구한 게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될 것이고, 이게 직접 농업비, 이게 제조 간접비니까 이거 세 개 합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60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고, 60만 원에서 20만 원 합하면 80만 원, 거기서 10만 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70만 원 계산될 것입니다. 70만 원. 됐지?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 가공원가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요거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일 때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문제다, 그지? 제가 가공비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아야 될 것이고 구하고 싶은 거는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이랍니다. 됐죠? 어이. 자, 선의선저법에 의한 가공비. 자, 이렇게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자, 기초제공품 400, 착수 3,500, 기말제공품 700, 단기 완성한 게 3,200. 3,200이지. 3,200은 다시 기초지공품이 완성된 400이랑 단기 착수가 완성된 2,800으로 나눌 수 있고 맞나? 자, 3,200에서 400 빼면 2,800 맞지, 그지? 자, 400개 요거는 몇 퍼센트에서 출발했습니까? 작년도까지 75%가 완성되었으니까 75%부터 출발합니다. 700개는 완성도가 40%랍니다. 자, 파이프라인 그린다. 자, 40%, 75%. 400개는 75%에서 출발했다. 2,800개는 처음부터 출발했고 7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추었다. 됐습니까? 자, 재료비는 구할 필요 없어. 묻고 있는 게 가공비야. 가공비.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서 야금 투입된답니다. 2,800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적어주고 400개 이 부분은요. 자, 75%부터 출발했다고 지금 25%만큼 받았을 겁니다. 400개 곱하기 25% 100 이렇게 적어주고 자, 700개 이 부분은 700개 곱하기 40% 7, 4, 28, 280 될 겁니다. 3개 합산하면 100 플러스 2,800 플러스 280 하면 3,180이 될 것이다. 됐죠? 자, 문제 자료.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이랍니다.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구하고 싶대요. A 나누기 3,180이 12,000원 나온대. 그러면 12,000원 곱하기 3,180 하면은 요 네모로 표시한 요 금액이 톡 튀어나올 거다. 그지? 자, 12,000 곱하기 3,180은 3816000 계산되네요. 3816000 1번이 정답. 아시겠죠? 역산하는 문제로 조금 변형했습니다만 뭡니까? 결국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법 환산량 너 구할 수 있니? 그 문제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 시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어놓고 엄하게 쓰면 반칙이다, 그지? 애당초 매입세 공제를 토해내게 하는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을 재화 공급의 특례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네요. 아시겠죠? 자, 재화의 간주 공급이 아닌 것을 찾아보랍니다. 자,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재화를 자기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한 거 이런 거를 면세 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2번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를 직원 생일 선물로 제공한다. 이거는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안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물건을 직원한테 공짜로 준다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해. 그 중에서 개인적 공급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1인당 10만 원 이내로 직원한테 지급하는 거는 봐줄게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 4 확인합니다. 3번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 요거 재화의 간주 공급 맞고 요거를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부른다고 했다. 4번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제공한다. 요것도 재화의 간주 공급 맞고 요거를 사업상 증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죠? 정답 찾아봤고, 자 교재 수록할 때는 4번 지문을 약간 좀 수정할게요. 4번 지문이 뭐 뜻은 알겠는데 해석을 하다 보면 좀 국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제공한 경우,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하거든요. 용어 문구가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깔끔한 문구로 회계하는 분이 뭐 저도 그렇고 국어가 좀 약합니다. 요걸 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서 수록할게요.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서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치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맞지? 수출에 대한 하청이다 이겁니다.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 그지? 수출에 대한 용역의 하청으로 볼 수 있겠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해외 건설, 그지? 맞습니다. 1, 2, 3번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다, 그지?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수출합니다. 영세율이다, 그지? 그런데 수출 행정 절차가 복잡하니까 내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 대행 업체인 삼성물산에 맡겼다 이겁니다. 야, 이거 좀 수출 절차 네가 좀 대신 해줘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영세율 누가 적용받습니까? 삼성물산, 삼성전자. 당연히 삼성전자. 갤럭시 수출하는 그 회사. 삼성물산은 뭡니까? 삼성전자 대신해서 대행으로 좀 수출 대행 관리 좀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수수료 받아 먹겠지. 뭐 1,000만 원 줘라고 수수료 받아 먹고,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0%가 아니고 10%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삼성전자한테 발급할 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10%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매입세 공제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니? 라는 문제입니다.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거 안 된다 그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거 안 된다 그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 3.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건 되겠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은 매입세 공제 안 돼. 그런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자, 영업용, 비영업용 따지는 걸 해야 되겠다, 그지?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 영업용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그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영업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컴퓨터 만드는 제조업이야. 그런데 회사 영업팀에서 승용차 쓴다 그지? 그런 거는 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렌트카업은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 승용차 빌려주고 돈 받아서 먹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승용차가 비영업용이 아니고 영업용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소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됐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 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거 안 된다 그지? 접대 관련 지출이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그로스업 워낙 이론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주제라고 했다 그지? 그로스업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법인 단계에서 한번 과세하고 배당 단계에서 또 한번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로스업 제도가 소득세법에서 적용된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다만 물어보는 내용이 하필 그로스업이 맞냐 아니냐라는 그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출제 범위 벗어나는 거지. 아쉽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내 세법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 출제 범위 벗어나는 부분이고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런 식으로는. 다만 그로스업이라는 주제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중 과세 조정이다라는 그 취지 그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재 금액으로 좀 이 필요성을 좀 설명해 보았다 그지? 그러한 숫자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가볍게 구경해 보십시오. 세법에는 뭐 이런 거는 그로스업이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설수를 해놨는데 그거에 보면 자, 적용 안 되는 걸 찾아보라고 했어. 자, 내국법인으로서 받는 배당 이런 거는 그로스업 해주는 거야. 안 된다라고 규정 안 되었다 이거. 규정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해서 의제 배당 이것도 뭐 된다고 되어 있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됐다 뭐 그런 거를 인정 배당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규정 안 되어 있어. 그럼 된다 이거지. 그리고 4번 지문이 좀 엉터리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으로 발표되었는데 뭐 문제 푸는 사람 당연히 출제범위 벗어나는 거 모르고 뭐 내는 사람도 뭐 대충 낸 것 같아. 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4번 지문도 틀렸어. 어설퍼. 어차피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고 출제범위 벗어난다 그지?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분석은 해드릴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들어봐. 자. 무상으로 주식을 준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주식을 준다. 그런 거를 주식 배당이라고 부르고 또는 미처분 이익여금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본인여금 같은 거를 전입하면서 무상주 줄 수도 있어. 그런 거를 무상증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주식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경우 회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총 자본은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 또는 무상 증자로 인해서 주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 가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것이 회계에서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회계는 그렇게 접근하는데 세법에서는 자 주식을 받으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서 노터치입니다. 미열거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을 때 회계와 달리 세법에서는 뭔가 과세하려고 접근한다 이겁니다. 이게 회계와 세법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게 무상주 받았을 때의 의제 배당 여부입니다. 무상주 받았을 때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때는
요 무상주를 우리가 받게 된 애당초 이 재원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로 따진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디서 온 겁니까? 당기 순이익에서 온 거다, 그지? 당기 순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무상주를 받았으면 그거는 의제 배당에 해당한답니다. 그와 달리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거는 법인세법에서도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거든요, 법인세를.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하면서 무상주를 받았다고 그거는 의제 배당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진대요. 자,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랍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말하는 거다, 그지?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법인세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받았을 때는 의제 배당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 배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출제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출제한 거지. 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세 과세 안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출자 전환에 따른 채무 면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를 과세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전산 세무 1급 법인세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일반적으로는 의제 배당 성립 안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출자 전환에 따른 채무 면제이익 상당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주가 의제 배당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로스업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4번 문항을 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맞게 고친다면 참고로 그냥 들어봐.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출자 전환에 따른 채무 면제 이익을 제외한 그 외의 일반적인 주식 발행 초과금 그거를 요 앞에 요 문구를 끼워 넣어야 돼 지금. 이런 걸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했을 때의 의제 배당이라는 용어 쓰면 안 돼. 의제 배당 성립 안 하니까 무상주 교부액 뭐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요 경우에는 의제 배당이 성립 안 하고 그로서부터 성립 안 하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오버에 오버다, 그지? 우리 수제법이 벗어나는데 이게 뭔 의미입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굳이 뭐 좋지 않은 문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자,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자, 그로스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 수제법이 벗어나는데 우리 교재 본문 설명할 때 요거 하나 정도는 알아두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로스업 출제가 혹시 되면 그런 부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 다른 요건은 모르겠고 요 요건 하나는 알고 있으라고 했어. 자, 개인이 배당 받는다고 모두 그로스업 되는 게 아니고, 자,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다, 그지? 2천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리과세할 건지 종합과세할 건지가 달라지는데 그로스업이 되려면 반드시 종합과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2천만 원 이하라 가지고 분리과세 되면 그로스업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요 요건 정도는 그로스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요 요건 정도는 좀 알아두자라고 설명드렸고요. 됐죠? 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 4번 지문 정답이 되는 요 4번 지문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무시하고 뭐 어차피 엉터리 가지고 지금 막 조작한 거잖아, 그지? 자, 요거를 4번 지문을 정답이 되는 3번 지문을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할게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되는 배당.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가 되어야 그로스업이 적용되는데 분리과세 되니까 요거는 그로스업 적용 안 되겠구나.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잔소리한다.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막 출제문을 벗어나는 엉터리 문제가 가끔 이렇게 나와.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 짓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지웁니다. 문제 15번.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올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 2월 결손금은 전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2월 된 금액이랍니다. 일반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이다. 자,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올해의 사업소득에서 먼저 써먹고 그 다음에 근, 연, 기 2배 뭐 이런 순서로 이제 공제해 먹는다라고 했었다 그지. 그때 제일 중요한 점은 2월 결손금은 두 개로 나눈다고 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인지 그렇게 딱 나누어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에서 못 써먹어. 그지? 부동산 임대업 거기서만 써먹을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 자, 2월 결손금인데 이거 전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2월 결손금, 일반적인 사업에서 생긴 2월 결손금이더라. 됐지? 자,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먼저 써먹고 2,500만 원. 그 다음에 근연기 2배 순서로 써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됐지? 자, 4천만 원 써먹을 수 있다. 2,500만 원 써먹고 1,000만 원 써먹고 3,500만 원. 왜 이렇게 써먹고도 500만 원이 남았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네. 남은 500만 원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과연 써먹을 수 있을지 이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월 결손금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2월 결손금이다. 그러면 고민이 전혀 없어. 이거는 일반적인 사업에서 못 써. 그냥 부동산 임대 사업 거기서만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딱 깔끔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지? 일반적인 사업에서 생긴 2월 결손금인데 다 써먹고도 좀 남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답 둘 중에 하나지 뭐. 요것만 써먹고 그러면 만약에 요거에만 써먹고 부동산 임대에서는 못 써먹는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 금액이 0원 플러스 1,500만 원, 1,500만 원이 정답이 될 것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에도 요 남은 500만 원을 써먹는다고 한다면 0원 플러스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뺀 1,000만 원 요게 될 것이고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실제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지 뭐. 됐죠? 세법 규정을 보니까 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에서 못 쓰는 거 맞는데 일반적인 사업에서 생긴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랍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이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000만 원이 정답이 될 것이다. 됐죠? 세부적인 내용이야. 둘 중에 하나 빨리 찍고 넘어가라고.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다 또 하나 잔소리. 이런 거 가끔 나올 수 있어. 중요하지 않은 내용 구석에 있는 거 어떻게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8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